지금 이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컨테이전에 대해서 발표할 강지영 정연우라고 합니다. 제가 앞부분 발표를 진행할 테고, 뒷부분 발표를 정연우님이 진행해 주실 텐데, 혹시 제 말 들리실까요? 아무나 대답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잘 들려요. 제가 목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일단 먼저 목차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영화 컨테이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영화 줄거리를 먼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현 상황과 인수공통질병의 위험성을 설명드릴 텐데, 그 자세한 목차로는 발병부터 현재 코비드19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인수공통 감염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며, 그 다음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백신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화 코로나 상황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컨테이전이 완성도가 높은 영화이고, 현재 상황과 얼마나 밀접하게 닮아 있는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컨테이전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할 텐데요. 먼저 컨테이전은 신종 전염병 유행에 따른 인간의 공포와 사회적 혼란을 매우 실감나게 현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해외에서, 해외에서의 평가도 로튼 토마토 지수 85%, 메타크리틱 70점으로 매우 좋은 편이며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질병을 주제로 한 영화 중 최고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를 본 실제 의료인들도 가능한 상황을 역학적 근거와 함께 과학적으로 묘사했다고 하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영화의 제작진이 전염병과 역학관계에 대해 폭넓게 공부했고 미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도 자문해서 더 현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홍콩으로 출장 갔던 베스라는 인물이 갑자기 돌아오고 나서 열이 나며 아파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역시 베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베스의 가족인 아들과 베스의 가족은 아들 한 명이 있고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인 토마스 빼고는 모두 감염이 되고 죽게 되옵니다. 그래서 남편인 토마스는 베스가 죽은 이유를 찾기 위해서 부검을 하게 되고 치보 박사라는 CDC의 박사가 이제 감염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혼란 속에서 사재기와 폭동을 일으키고 앨런이란 사람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은 감염이 되었지만 개나리꽃 오이를 먹고서 다 나았다고 글을 올려가지고 가짜뉴스를 통해 이익을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혼란 속의 상황 속에서 컨테이전 바이러스로 인해 시카고가 봉쇄되고 시버라는 CDC의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은 자신의 부인 오브리에게만 봉쇄를 한다며 조용히 시카고를 나오라고 경고 전화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지인에게 알리고 점점 청소부를 통해서 그 정보가 퍼지게 되면서 이제 거리에 폭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집을 침입하고 거리에는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며 개나리 오일이 효과가 있다고 이제 거짓 정보가 퍼뜨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체가 만들어질 노력이 항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데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원숭이를 이용해 실험을 시작하고, 그리고 항체를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라는 또 다른 주인공이 만들어진 항체를 자신과 그리고 바이러스에 걸린 아버지에게 그냥 허가가 없이 투여를 해서 실험하고 그래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만들어진 백신에 대해서 누구에게 먼저 나눠줘야 될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생기고 사람들의 혼란이 더 가중되는데 이제 그 맨 마지막 결론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백신을 분배하는 것으로 나오며 영화가 끝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했고, 저희가 이제 줄거리 외에 PPT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줄거리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감염이 진행이 어떻게 되었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먼저 감염이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먼저 바이러스의 시작은 한 다국적 기업의 엘더슨의 개발로 인해서 숲이 파괴되면서 거기 살던 박쥐가 터전을 잃고 인근 농가의 돼지 축사로 날아간 곳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되게 됩니다. 영화상에서 바이러스가 파라믹스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는 말을 통해서 니파 바이러스나 핸드라 바이러스라는 실제 바이러스를 모티프로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박쥐는 먹이를 떨어뜨리고 돼지는 그거를 그대로 주워 먹고 이렇게 비위생적인 축사에서 다른 돼지가 우리가 먹는 식당으로 와가지고 도축되고 이제 저희가 그 돼지를 먹게 되면서 전염병이 걸리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는 그 돼지고기를 요리하던 주방장이 손을 씻지 않고 악수를 하게 되면서 첫 번째 확진자인 베스가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박쥐가 가장 시작 전파원이라는 점에서 저희의 이번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똑같아서 약간 신기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래 박쥐는 바이러스 전환성이 높아서 엄청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약 200종 넘게 갖고 있는 복인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범세계적 역병이 생겼을 때 역학자들은 박쥐부터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백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치사율이 20% 넘는 바이러스가 급하게 확산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제 최초 감염 도시들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유사치료법, 마치 개나리 오일과 같이 그런 치료법과 약물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위기 속에서 이런 가짜뉴스로 돈을 벌어들이는 인간들의 욕망과 실태를 보여주는 영화 속 장면은 지금 현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의 영화에서 그랬듯이 코로나19를 타개할 방법은 오직 타인과 접촉을 하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치료제나 유례가 없었던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처음 조어한 신종 바이러스는 무조건 사람들과 만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손을 씻고 자신의 몸 안에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조치입니다. 영화에서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원숭이로 실험을 시작하였고 많은 원숭이들이 희생되는데요. 여기서 아까 엘리가 신임 허가를 받지 않고 그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몸에 그냥 투여를 했다고 했는데 이는 실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백신 분배 문제에 있어서 누구에게 먼저 나눠줘야 될지에 대한 말이 나오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백신이 완성되고 먼저 백신을 얻기 위해 백신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납치하고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백신 분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현상과 인수 공통 질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발병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1월 1일 날 중국 우한시 정부에서 코로나 첫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21일 날 CDC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1월 31일 날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2일 날 이제 여행 제한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고 첫 사망자는 2020년 2월 20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벌써 2년 반이 훨씬 넘은 사건이죠. 그리고 2020년 3월 11일 날 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한 지 3개월 후 미국에서 사망자가 10만 명 돌파하고 확진자가 200만 명 돌파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게 되고 2020년 7월 14일 약 6개월이 지난 후 미국 제약사 모더나에서 코로나 백신 초기 임상에서 전원항체 형성을 성공하게 되고 이제 임상적으로 대규모로 백신 접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만 살펴보자면 2020년에 12월 8일에 이제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하고 백신이 5천만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 사건들을 2020년에 살펴보았고, 현 상황은 아주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PPT에서 나와 있듯 지금 확진자는 10만 명당 69.49%이며 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약 2천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며, 여성에서 조금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치명률은 비슷하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치명률 2.65%로 다른 나이대에 비해서 확실히 많은 치명률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 하나만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양한 요소들이 합동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자면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누적 사망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아주 대유행이 몇 차 시기에 이루어지면서 이런 그래프의 양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 4차 대유행 등 저희가 신천지 사건이나 그런 사건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늘고 아직까지도 이 팬데믹이 사그러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이란 사람과 동물 모두가 감염되는 질병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등의 다양한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WHO에서는 150여 종의 질환을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지정했으며 기생충 질환에서는 14종의 원충성 질환, 42종의 윤충성 질환이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150여 종의 인수공통 감염 질환 외에도 아직 지정되지 않은 많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있다고 합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은 원래 그리스어로 에스로모주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인류, 동물, 질병을 모두 합한 용어로 한마디로 문자대로라면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되는 전염병인데 실제로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방향으로 보통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에서 동물로 전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관심사가 아닐 뿐더러요. 1952년 세계보건기구 전문가 회의에서는 척추 동물과 사람과의 사이에 자연적으로 전파하는 질병 또는 감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이 전파되는 방식은 사람의 질병이 동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된 경우 혹은 모기 등의 절족 동물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만 전파되는 경우 예를 들어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 감염이 아닌 실험적으로 전파된 질병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체 감염성 발생의 60% 이상이 인수공통 병원체에 의해서 이해한 것이며 신종 감염병의 70% 이상이 인수공통 병원체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염병을 옮기는 동물은 보통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 컨테이전, 그리고 저희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랬듯 야생동물은 굉장히 많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고 그 병원체들이 우리에게 오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오는지 이런 수치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WHO에서는 150종의 인수공통감염 질환으로 지정했지만 250여 종의 인수공통전염병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건강과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전염병은 약 10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탄저, 브루셀라,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공수병, 일본 뇌염, 변이형 크로이츠펠츠 약국병,
소해면 상매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종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사스, 웨스트나일열,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핸드라 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며 최근 발생하는 사람 전염병의 75% 이상이 인수공동 전염병에 해당할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자연 파괴가 이루어지고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인수공동 전염병이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수공동 전염병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관리는 일반적인 전염병 관리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같으나 원칙을 적용하는 집단이 사람과 동물 두 가지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도 있고 인수공통 전염병 고유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인수공통 전염병은 감염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각 질병별로 지역별 특성, 자연사, 매개동물의 특성, 전염 경로와 예방 방법이 각기 다 달라서 질병의 특성에 맞는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병원서 중화, 두 번째로 접촉기의 감소, 세 번째로 숙주 저항력 증강, 네 번째로 소비자 보호 전략, 다섯 번째로 동물 개체 식별, 여섯 번째로 건강 유지, 일곱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여덟 번째로 보건 교육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전염병 관리와는 다른 모습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전염병 관리와 동물 전염병 관리는 그동안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스와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 발생 이후, 즉 최근에 신종 인수공통 감염 전염병이 이제 발생한 이후로는 양 전문 영역끼리의 대화와 공동 연구 및 협동 제처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4년 인수공통 전염병 대책위원회와 6개의 전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 인수공통 전염병은 계속해서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설정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항분과 의료 수준의 향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는 정현우 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목소리 들리고 화면 보이시나요? 말씀해 주실까요?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코로나19의 현 상황 중에서도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WHO가 과연 COVID-19의 국제 수준 전염을 막기 위해 특별한 일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먼저 20년 1월 4일에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이 없는 바이러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사무총장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연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중국으로의 여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늦은 3월 11일에서야 팬데믹 선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점은 너무도 많습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에 대해서 일관적이지 않았고 의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 적용되었다는 점, 중국의 감염률과 사망률 조작 등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후의 팬데믹에 대해서는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진 케이스 수, 사망 수, 백신 접종 수 파악이 중요해졌습니다. 국제 개발과 마찬가지로 경제 지원도 요구됩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현재 코백스에서 백신을 공급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경우 백신 공급뿐만 아니라 심사, 접종 설비 지원, 접종 인력 교육 훈련, 지원당국의 소통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국제적 협력이 교육, 의료 지원, 위생 상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모두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신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화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우선시하여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선적으로 백신을 받기 위해 부자나 과학자, 공무원 등을 납치하는 상황도 나타납니다. 사재기 현상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백신 수급량을 맞추지 못해 공정한 배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저희 현실과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상에서는 추첨을 통해 특정 생일자를 기준으로 백신 접종 순서를 결정합니다. 또한 이 병에 효과적이라는 개나리액은 사기꾼의 상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현실에서의 백신 분배는 어떨까요? 국가별 백신의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했습니다. 제약회사와 성계약한 국가는 우선 접종과 수량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는 백신 공동 배분을 위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공급받긴 했지만 공급량이 부족하였으며 코로나19의 정보 부족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도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의료인 등을 우선으로 접종하였습니다. 수도권이나 젊은 층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처럼 각자의 이해관계가 존재했지만 이는 모두 현재 실행 중인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일입니다. 세계적 백신 분배의 원리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존재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발표한 윤리적 프레임워크는 이익극대화, 평등한 대우, 구조적 가치 증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가치로 꼽습니다. 다른 가이드라인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가이드라인은 자유주의적인 방향과 개인을 치료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윤리적 프레임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누가 먼저 백신을 만들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존스 홉킨스에 따르면 첫 번째는 일선 의료진과 중병 및 사망 위험이 큰 환자 등이었고 두 번째 그룹으로는 그 외 의료 종사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의과대학 김옥주 교수는 사람은 출생함과 동시에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백신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도덕적 관점에서 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분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백신 분배의 계획은 최소한 건강 평등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 내에서 백신 우선순위는 사회적, 지리적 또는 생물의학적 요인으로 인해 더 큰 부담을 겪을 위험에 처한 그룹의 취약성,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19의 현 상황과 인수공통 질병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았다며 마지막으로는 영화와 코로나의 상황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시작은 밀림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였습니다. 그 결과 바이러스 종숙주 보균자인 박쥐가 터전을 잃고 가축을 키우는 마을로 날아오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배설물을 받아 먹은 돼지가 카지노로 배달되어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그래서 이를 통해 재난의 시작은 한 사람의 제약도 정부의 방역 실패도 또 아닌 자연환경의 파괴가 원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으로 인해 발생한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짜뉴스와 정보 통제라는 점에서 두 상황이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중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된 거지? 라고 논하다가 모두 홍콩의 카지노를 방문하고 홍콩으로 확정하려고 하자 뒷감당을 운운하는 장면이나 바이러스가 사실 무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장면 등 정치적 장면들은 이제 와서 보면 보증이 잘 돼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현실은 바이러스로 인한 뒷감당을 하기에 일이 너무 크게 벌어진 상태라 바이러스 전파 책임과 혐오 감정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국의 언론 통과의 강도는 나날이 높아져 왔으며 특히 발병지인 중국의 경우 중국 당국과의 납치와 통제가 이어지며 통제 수준이 넘사벽인 상태로 유지 중입니다. 또한 홍콩은 이미 사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미국은 기침을 하는데도 마스크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재기와 방화 등
명세계에서 일어날까 싶은 일들이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방역 체계가 모든 주마다 달라서 중앙정부에서 어찌할 수 없어하는 모습이나 총기를 소유한 사람들이 약탈과 살인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개나리의 맛도 마찬가지로 사재기가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으며 영화처럼 몸값으로 백신을 요구하는 납치 사건은 없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의 백신 빈부 격차는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코로나19 중에도 가짜뉴스가 나돌아 방역을 방해했습니다. 영화에서는 개널액이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 정도지만 현실에서는 5G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와 같은 가짜뉴스가 돌아서 현실이 영화를 늦가함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현신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관찰되었는데 영화에서는 간호사 노조가 위험을 이유로 파업해버립니다. 실제로 의료진 파업은 세계 각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2021년 8월 한국에서도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었고 파업 사유는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나 두려움보다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번아웃, 병력 충원이 제때 되지 않는 문제가 컸습니다. 등지에서는 의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지 않기 위해 그대로 필수 인력을 놔두고 파업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의료진들이 살인적인 업무가 주위에 진상 환자들 때문에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예측이 안 되는 적병이라는 공포가 존재합니다. 7-9승 크기의 작은 바이러스 크기를 보통은 RT-PCR로 확인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2차의 소견으로만 확진자를 출현했기 때문에 PCR을 도입하자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보통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굴을 3,000번 만진다는 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 증빙된 내용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1시간에 5번, 6번 정도는 만진다고 합니다. 만지는 것이 하나의 호흡기 감염원이 되겠지만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몇백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유사하기 때문에 매년 WHO에서는 미리 가능한 조합을 만들어 백신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미리 백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 1930년도 정도에 발견되었는데 기존의 4가지 경우에는 사람끼리 감염이어서 치명적이었지 않았지만 나머지 3종류가 동물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해법, 즉 백신이나 치료제에 의존한다는 점을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백신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 경제학적 문점이 가장 중요시되는데 인플루엔자 외에 코로나와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MEV1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아주 빠르게 만들어지는데 미국과 유럽과 같은 국가들에서 먼저 퍼졌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백신이 만들어졌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백신을 개발하여 인류를 수개월 만에 살릴 확률은 사실상 매우 낮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대에 초점을 맞춰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염 속도를 말해주는 R노드라는 값은 비행기라는 이동수단이 높여줌으로써 빠른 감염이 가능했습니다. 감염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현 코로나 사태 또한 슈퍼전파자들이나 신천지 등 명의 이적인 행동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경우 감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는 중상 감염일 수도 있습니다. 중상 감염자의 방역수치 비준수로 인해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생활 방역의 협조가 세계적인 팬데믹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이 없던 상황에서 중요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도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발생할 인수공통 질병에 대해 과학기술, 의학, 대처 시스템,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인식의 진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화 컨테이전의 내용과 더불어 현재 살펴보고 이에 대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나라의 대처법이나 영화와 현실에서의 괴리에 대해 추가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